안녕하세요. 세금 문제. 정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좀 아프죠. 네, 맞아요. 복잡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요. 특히 내가 혹시 뭐 잘못 신고한 건 아닐까? 이런 걱정.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단순한 실수나 누락하고, 세무 당국이 보기에 이건 좀 괘씸하다. 이런 적극적인 탈세, 그러니까 부정행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경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부과되는 세금 차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사업용 계좌 말고 다른 계좌 좀 썼다고 해서 아니면 수입 일부를 좀 빠뜨렸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막 10년짜리 세금 폭탄 맞는 거냐?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궁금해하실 만한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특정 조세심판원 결정을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보면서 이 미묘하지만 진짜 중요한 구분이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됐는지,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건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2001년부터 재활의학과를 운영해 오신 의료인이세요. 저희가 편의상 청구인이라고 부를게요. 네, 청구인. 이 청구인이 같은 건물에서 다른 사업자 B하고 뭐 의료시설이라든지 인력 같은 자원을 좀 같이 쓰면서 병원을 운영하셨어요. 약간 동업 비슷한 형태였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 이 두 분 사이에 돈 문제로 막 민사, 형사소송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복잡했네요. 네. 근데 다행히 공근익령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이런 좀 복잡한 배경이 있다는 걸 먼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세무조사가 시작된 거군요. 네, 사건의 발단은 바로 세무조사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 청구인이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썼던 계좌들이 문제가 된 거죠. 계좌들이요? 어떤 계좌들이었나요? 하나는 병원 사무장님 명의 계좌였고요. 다른 하나는 청구인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였습니다. 앞으로 설명 편의상 이 두 계좌를 쟁점 계좌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쟁점 계좌. 이 쟁점 계좌들로 꽤 큰 금액이 들어왔는데 청구인이 이 부분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누락한 걸로 세무당국이 파악을 한 겁니다. 수입 누락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세무당국, 그러니까 처분청이라고 하죠. 처분청에서는 이걸 단순 실수가 아니다, 부정행위로 세금을 탈루했다, 이렇게 봤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죠. 그 결과가 상당히 심각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주 심각했습니다. 보통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이걸 부가제척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5년이거든요. 네, 5년. 근데 처분청은 여기에 부정행위 조항을 딱 적용해서 그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잡은 겁니다. 10년이요? 와, 2배네요. 그렇죠. 그래서 2022년에 무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치 종합소득세를 전부 다 다시 계산해서 부과를 한 거예요. 이미 5년이 훌쩍 지난 과거 세금까지 다 내라고 한 거죠. 야, 6년 치면 진짜 금액이 엄청났겠는데요. 청구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했겠어요. 어떤 주장을 했나요? 청구인은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했죠. 핵심 주장은 딱 하나였습니다. 부정행위는 절대 아니었다는 거. 부정행위는 아니다. 네. 그 쟁점 계좌들, 그거 탈세하려고 쓴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 동업관계 비슷했던 비사업자하고 공동경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직원들 밥값이나 세탁비 같은 거. 그런 거 관리하고 또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 수입 정산하려면 꼭 필요해서 썼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관리 목적으로 썼다. 네. 그래서 2011년에 사무장 명의로 또 2014년에 본인 명의로 계좌를 만든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설명을 했죠. 공동경비 관리를 위해서 다른 계좌를 썼다는 건데 그래도 수입 일부가 신고에서 빠진 건 맞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명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인정했어요. 신고 누락 사실 자체는 맞다. 하지만 이게 고의로 탈세하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라고 강조를 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무조사 받을 때 병원의 모든 진료 기록이 다 들어있는 병원 운영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그 전산자료 원본을 처분청에 다 제출했고 또 회계장부 역할을 하는 엑셀 파일이나 진료비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도 다 냈다. 이 점을 굉장히 어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다 줬으니까 우리가 숨기려고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논리군요. 맞습니다. 처분청이 마음만 먹었으면 우리 자료 보고 누락된 수협 금액 충분히 다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이었죠.
또 다른 근거 같은 건 없었나요? 네, 결정적인 주장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그 문제가 된 쟁점 계좌들 있잖아요. 거기서 천구인의 정식 사업용 계좌로 돈이 자주 이체된 기록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아, 쟁점 계좌에서 사업용 계좌로 돈이 왔다 갔다 했다. 네, 이게 뭐랄까,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약간 신호를 보낸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처분청이 조금만 주의 깊게 봤다면 이 계좌들 존재를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 이걸 가지고 세금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아주 어렵게 만든 적극적인 은닉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비슷한 과거 조세 심판 결정례들도 근거로 제시했고요. 듣고 보니까 청구인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아니 잠깐만요. 그래도 원칙은 지켜야죠 하고 좀 반박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십니다. 처분청 입장은 아주 단호했어요. 이건 뭐 명백한 부정행위다 이거죠. 어떤 근거로 그렇게 봤을까요? 처분청 주장은 이렇습니다. 세무조사 초기에 청구인이 수입 금액을 제대로 소명할 자료나 장부를 성실하게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청구인은 다 냈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시각 차이가 나는 거죠. 처분청은 청구인이 낸 자료만으로는 부족했고 그래서 결국 금융조회를 통해서 쟁점 계좌 입금 내역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누락된 수입을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아, 자료 제출에 대한 입장부터가 다르네요. 한쪽은 다 냈다, 한쪽은 부족했다. 네. 그리고 청구인이 공동경비 관리의 목적이라고 주장한 것도 설령 뭐 그런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게 각자 수입하고 경비를 명확하게 구분 안 하고 막 뒤섞어서 관리한 걸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특히 환자별 진료 수입을 A병원, B병원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한데 묶어서 장부를 작성한 것 자체가 이미 과세표준이랑 세액 계산을 아주 어렵게 만든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네요. 복잡하게 관리한 건 사실이니까. 네, 그리고 처분청이 아주 강하게 의심했던 지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무장 명의 계좌인데요. 사무장 명의 계좌요? 네, 이 계좌를 만들 때 청구인의 도장하고 비밀번호가 쓰였는데 정작 계좌 명의자인 사무장은 나중에 조사받을 때 나는 그 통장 거래 내역 잘 모른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아, 명의자는 잘 모른다. 그렇죠. 처분청은 바로 이 점을 딱 집어서 이건 청구인이 현금 수입 숨기려고 일부러 사무장 이름과 빌려서 계좌를 운영한 거다. 이건 명백한 적극적인 소득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야, 정말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네요. 한쪽은 관리 목적이었고 발견도 쉬웠다. 다른 한쪽은 은닉 목적이었고 발견하기 어려웠다. 결국 핵심은 딱 하나네요. 청구인의 이 행동이 법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즉 부정행위에 해당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10년이라는 그 긴 제척 기간을 적용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 문제로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 쟁점입니다. 여기서 부정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판단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겠네요. 우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간, 즉 부과 제척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어지간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는 거죠. 네, 5년.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부정행위라고 부르는 이걸 통해서 세금을 포탈하거나 혹은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이 제척기간이 10년으로 확 늘어납니다. 10년이로요? 네. 참고로 역외거래, 그러니까 국제거래 관련 부정행위는 15년까지도 늘어나고요. 5년이랑 10년은 진짜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럼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해야 부정행위로 보는 건가요? 그냥 뭐 신고 좀 빠뜨린 거랑은 다른 거겠죠?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에서는 부정행위를 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단순히 세금 신고를 안 했다거나 뭐 실수로 잘못 신고했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걸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나 조세범 처벌법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장부를 이중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가짜 계약서나 세금 계산서 같은 허위 증빙 서류를 만들거나 받는 행위. 아, 이중장부, 허위 서류. 네. 그리고 장부나 증빙 서류를 아예 없애버리는 행위, 재산을 숨기는 행위, 소득이나 거래 내용을 일부러 조작하거나 감추는 행위 같은 것들이죠. 심지어 고의적으로 장부를 아예 안 만들거나
제대로 갖춰놓지 않는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 적극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네요. 뭔가 좀 의도를 가지고 세무당국을 속이려고 작정한 행동? 그런 게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단순한 부주의나 실수하고는 차원이 다르군요. 바로 그겁니다. 법은 실수나 능력이 좀 부족해서 생긴 오류하고 명백히 세무당국을 속이려는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의도를 가진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가 부정행위라는 딱지가 붙은 순간 그 결과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제척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것 말고 또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거죠? 일단 가산세율부터가 달라져요. 보통 세금을 좀 적게 신고한 경우 이걸 일반 과소신고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원래 내야 할 세금의 10%를 가산세로 더 내면 됩니다. 10%요? 네. 근데 만약 이게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가산세율이 무려 40%로 뜁니다. 40%요? 와, 4배네요, 4배. 그거 정말 세금 폭탄인데요. 그렇죠. 거의 폭탄 수준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 또 있어요? 네. 사안이 좀 심각하다, 중대하다 싶으면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형사처벌이요? 네.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특히 탈루한 세금 액수가 연간 5억 원이 넘어가면 특정 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가법이라고 하죠. 거기에 따라서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에다가 포탈한 세액의 2배에서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어요. 와, 정말 부정행위라는 판단 하나가 납세자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기간만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와. 듣기만 해도 진짜 등골이 오싹해지는데요. 자, 그럼 다시 우리 사건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치열하게 서로 주장을 했는데 조세심판원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까 처분청은 이건 명백한 부정행위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는데 결과는 좀 의외였어요. 조세심판원이 결국에는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분청이 10년의 부가제척 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결정인데요.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네, 그 논리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원이 그렇게 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가지요? 네. 첫째는 아까 청구인이 주장했던 것처럼 병원의 모든 진료 내역이 기록된 병원 운영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전산 자료가 실제로 있었고 이걸 통해서 실제 수입 금액하고 누락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아, 자료가 있긴 있었다. 네, 즉 과세 근거가 되는 자료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조작된 상태는 아니었다. 이 점을 중요하게 본 거죠. 둘째는 문제가 된 그 쟁점 계좌들 있잖아요. 이게 청구인 본인하고 또 병원 운영에 깊이 관련된 사무장 명의의 계좌였다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계좌들하고 청구인의 정식 사업용 계좌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한 입출금 거래가 빈번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아, 그 계좌 간의 거래 내역이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과세관청이 그냥 통상적인 세무조사를 하면서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 계좌들의 존재나 거래 내역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완전히 베일에 쌓인 차명 계좌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본 거죠. 아, 그러니까 막 숨기려고 작정한 계좌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까 잠깐 언급됐던 그 관련 민형사 소송 기록 같은 걸 보니까 청구인하고 다른 사업자 B 사이에 실제로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그런 협업 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는 점을 참작했어요. 네, 동업 관계가 있었다는 거. 네. 그래서 이 쟁점 계좌가 청구인 주장처럼 공동경비 지출이라든지 현금 수입 관리나 정산 같은 그런 좀 복잡한 공동 운영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오로지 세금 탈루만을 목적으로 아주 은밀하게 만들어서 썼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었죠. 개연성이 있다고 봤군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청구인이 이중장부를 만들었다거나 장부나 증빙 서류를 일부러 막 없애버렸다거나 하는 식의 그런 적극적인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 결정적인 증거 부족. 네, 결국 심판원은 단순히 소득이 누락됐다
혹은 뭐 사업용 계좌 아닌 다른 계좌를 썼다. 이런 결과나 비정상적인 사실 자체보다는 그 행위 뒤에 숨어 있는 의도, 즉 세무당국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려는 그런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기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결과보다는 그 과정과 의도를 더 깊게 들여다봤다는 거군요. 근데 처분청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백히 수입 누락은 있었고 신고도 제대로 안 한 건 사실인데 뭐 계좌를 찾기 쉬웠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해버리면 좀 법대로 성실하게 사업용 계좌 쓰고 꼬박꼬박 신고하는 다른 납세자들은 좀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뭐 과세 형평성 문제 같은 게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법 해석의 어떤 큰 흐름은 부정행위라는 그 매우 무거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만큼 아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격한 요건요? 네, 즉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어떤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서 세무당국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적극적인 기망행위, 속이려는 행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습니다.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 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과세관청이 그 적극적인 기망 의도와 행위를 충분히 입증하진 못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뭐 단순한 관리 부실이나 회계 처리 미숙하고 악의적인 탈세 시도를 구분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입증 책임의 문제군요. 의심스럽다고 해서 다 부정행위로 몰아갈 수는 없다 이런 거네요. 그럼 이 결정으로 청구인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생긴 건가요? 아주 큰 변화가 생겼죠. 10년이 아니라 5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니까요. 예를 들어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한번 볼게요. 네. 법정 신고 기한 다음 날인 2017년 6월 1일부터 5년의 제척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럼 2022년 5월 31일에 이 기간이 끝나죠. 네, 5년 뒤. 근데 처분청이 2016년 세금을 부과한 건 그 이후인 2022년 6월하고 8월이었어요. 기간이 지난 후에 부과했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 과세 처분은 제척 기간이 다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금은 물론이고 2016년 세금까지도 상당 부분 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커진 거죠. 청구인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입니다. 와, 진짜 제척 기간 5년하고 10년 차이가 이렇게 클 수가 있군요. 이 사건을 보니까 부정행위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한 원문 해설 자료에서도 이 부정행위 해석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관점인가요? 오늘날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법이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되었고 금융정보 추적 시스템, FTIS라고 하죠. 이런 걸 통해서 과세관청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엄청나게 향상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렇죠. 요즘 기술이 워낙 발달했으니까요. 네, 이런 현실을 고려했을 때 과거에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었던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과세관청이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면 그 인정 범위를 좀 더 엄격하고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서 법 해석도 좀 달라져야 한다 이런 거군요. 일리가 있네요. 그럼 예를 들어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납세자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는 물론이고 배우자나 자녀 같은 직계 좀비속 명의 계좌 혹은 이번 사례처럼 병원 사무장 같은 주요 직원 명의의 계좌처럼 과세관청이 마음만 먹으면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그 연관성을 추적하고 밝혀낼 수 있는 계좌. 이걸 사용해서 소득을 일부 누락했다고 해서 이걸 여전히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행위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과세관청의 향상된 조사 능력을 감안할 때 이 정도는 부정행위까지는 아니라고 봐야 할까요? 이 기술 발전과 정보 접근성 향상이 부정행위라는 개념의 경계선을 좀 이동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실제로 좀 비슷한 다른 사례들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조세 심판원 결정례들을 찾아보면요. 법인 대표가 법인 소득을 자기 자녀 명의 계좌나 배우자 명의 계좌,
심지어 대표이사 개인 명의 계좌로 빼돌려서 소득 신고를 누락한 사안에서도 그것만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서 5년의 제척 기간을 적용한 사례들이 꽤 여러 건 있습니다. 가족이나 본인 명의 계좌를 썼는데도 부정행위가 아니라니. 아마도 이런 경우는 그 계좌 명의자와의 관계가 너무 명백해서 숨기려는 노력이 그렇게 정교하지 않다고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괜찮은 건지 선이 좀 애매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다가 다들 좀 편법을 쓰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좀 들고요. 물론 모든 차명 계좌 사용이 다 괜찮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타당하고요. 실제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동원하고 자금 세탁을 한다거나 현금 거래를 통해서 자금 흐름을 일부러 분산시키는 등 누가 봐도 명백하게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자금 추적을 아주 어렵게 만든 경우에는 가차없이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는 당연히 잡아야죠. 그렇죠. 결국 단순히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썼냐 안 썼냐는 그런 형식적인 문제보다는 그 은닉의 정도가 얼마나 교묘하고 집요했는지, 그리고 세금을 회피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얼마나 명백하게 드러나는지, 이게 핵심 판단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정도와 의도의 문제라는 거네요.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내 경우는 그럼 어디에 해당할까 하고 좀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 단계에서부터 이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좀 더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섣불리 부정행위로 단정짓기보다는 정말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야만 납세자가 불필요하게 길고 고통스러운 조세불복 절차를 겪는 일을 줄일 수 있고 또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부정행위의 개념을 보다 합리적인 범위로 해석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고요. 원문 저자도 이를 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향상된 조사 능력을 반영한 어떤 시대 변화에 따른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정리가 좀 되네요. 사업을 하다 보면 실수로 수입 신고를 누락할 수도 있고 또 관리상의 이유로 사업용 계좌 외에 다른 계좌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10년 제척 기간에 40% 가산세, 심하면 형사 처벌까지 받는 세금 사기꾼, 즉 부정행위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법과 판례가 진짜 주목하는 핵심은 다른 데 있었네요. 바로 납세자가 과세당국이 진실을 발견하는 걸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방해했는지 그 정도와 의도에 있다는 것. 네, 맞습니다. 단순한 오류와 의도적인 기만 사이의 경계, 이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앞으로 금융거래 추적 기술이나 빅데이터 분석 기법은 더욱 정교해질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점점 더 발전하겠죠. 그렇다면 미래에는 세법상 적극적 음닉이라는 이 개념이 과연 어떻게 정의될까요? 지금은 비교적 찾기 쉬운 계좌로 여겨지는 가족이나 직원 명의 계좌 사용 같은 것도 언젠가는 기술 발달 때문에 충분히 파악 가능한 관리 소홀 정도로 해석될 여지가 더 커질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오히려 그 정교한 회계 처리나 자금 흐름 자체보다는 납세자의 고의적인 기만 의도를 입증하는 쪽으로 과세관청의 책임과 어려움이 더욱 커지게 될까요? 기술 발전이 이 법 해석의 무게중심을 과연 어디로 이동시킬지 앞으로 계속 지켜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